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12월 둘째 주 방송이네요. 12월 11일 일요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노동면 소식인데요. 지금 국회 앞에서는 무려 한 달을 훌쩍 넘겨서 3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숫자를 들어볼 때마다 좀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머리카락이 쭉 펴 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 아닌가요? 36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려 사람이 3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뉴스가 또 이 텔레비전이나 9시 뉴스나 뭐 이렇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국회 앞뿐이겠어요?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살려달라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곡기를 끊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한국 와이퍼라는 그 회사 소식인데요. 와이퍼 아시죠? 그 모든 차량에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좀 앞을 닦고 있는 그 와이퍼가 맞습니다. 모닝부터 그랜저까지 현대나 기아에서 출시되는 자동차 와이퍼 3개 중에 1개, 약 28%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 와이퍼에서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회사죠. 덴소가 100% 출자해서 1987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한국 와이퍼는 어디 있냐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공단에 3개의 공장을 둘 정도로 제법 규모가 컸던 이 한국 와이퍼는 지난 7월 달에 돌연 회사 청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회사의 문을 닫겠다는 거죠. 한국 와이퍼 노사가 이미 물량 보전을 통한 총 고용 보장에 합의를 하고, 위반할 경우에 회사는 조합원 1명당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협약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이런 협약이 왜 나온 거냐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회사인 것인데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약까지 체결을 했던 거예요. 30년 이상이 된 중견기업 한국 와이퍼에서 경영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라고 합니다. 약 4년 전이죠.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차에 납품하는 와이퍼 물량을 수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와이퍼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회사는 이거를 수주를 받아서 더 많이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텐데 우리는 별로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거죠. 회사의 존폐 문제임을 직감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고용안정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보전을 통해서 총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게 협약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협약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됐죠. 지난해 7월 7일 청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 와이퍼 금속노조 위원장,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분회장인데 우리는 노동조합 위원장, 이게 더 익숙하겠죠. 최윤미 위원장이랑 그리고 이규선 금속노조의 경기 지부장이 지난달 7일부터 11월 7일부터 곡기를 끊고 국회 앞에 앉아서 한국 와이퍼 노동자 230명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일부러 적자를 내고 회사를 없애려는 이 외투기업 덴소의 먹튀로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이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외침이죠. 그리고 12월 11일자로 35일째, 30일을 훌쩍 넘겨서 지금까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분회장은 당연히 이 현대차와 덴소가 공모를 내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위장 청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 와이퍼 내부 문건에는, 스스로 썼던 문건에는 분기마다 판매량과 직원 수를 줄이고 2024년 12월 달에 청산한다는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다른 문건에는요, 계획대로 직원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청산에 성공하면 한국 와이퍼 임원들에게 4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대요. 그래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현상금이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은미 분회장은요, 당시에 청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서 청산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고용보장협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도 회사는 뒤에서는 청산 시나리오를 짰고 노사 간 협약조차 시간 벌기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뭐 청산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적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적자도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노조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명한 사실들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고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달에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면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에 반대하는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에 현대 기아차에 납품할 와이퍼를 덴소의 해외 공장과 덴소 코리아의 관계회사, 그리고 심지어는 영업 양수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DY 오토 자회사 등에서 대체 생산한 정황까지도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죠. 함께 단식 중인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비단 한국 와이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와이퍼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는 사업들을 찾아서 부품사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만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고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해고들을 사회적 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국회 앞에는 지금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5일이죠. 오늘이 11일이니까 일주일이 딱 지났네요. 지난 5일에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속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많이 들어보셨죠? 박미양 위원장과 공공기관의 공무직이 소속된 공공연대 노조 이영훈 위원장이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노조는 공무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이 공무직 수당 차별 해소와,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이 폐암 검사를 받아봤더니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제 학교 급식실 내에서는 이제 그 물기가 수분이 가득 차 있고 이제 기름에 튀기고 이런 음식들이 있으면 이제 또 자욱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순환하는, 이 정화시키는 장치들도 노후돼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래서 많이 고발된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단식 농성들이에요. 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지만 참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살아가기가 목숨을 연명하면서, 예를 들면 주 40시간 노동제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동안 열심히 근무하더라도 일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살아가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노동 얘기 나온 김에 한꺼번에 몰아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이었어요. 12월 9일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인권상을 받을 사람 중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여름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에서 정말 그 1m 철제 감옥 안에 스스로를 넣고 용접을 하고 싸웠던 이 유최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름 아마 기억나시겠죠? 이분이 인권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권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권상 수상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채한 부지회장은 이날 세계 인권선언, 그러니까 인권선언 수상자들이 쭉 돌아가면서 세계 인권선언 조항을 읽는 거였어요. 근데 이 유 부지회장은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노동권을 낭독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주어지는 것에 반발해서 낭독을 취소하고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죠. 이 유채한 부지회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 가치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인권 유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 인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 권리를 넘어서 사회적 권리 속에서 보호돼야 할 인권이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 기념식이 열린 곳이 바로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이었는 국제회의장이었는데요. 이 프레스센터 20층을 가리키면서 인권은 20층 높이의 빌딩 위에 자리하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라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졸린 눈을 비비며 모두가 잠든 밤을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 오늘도 지하에서 햇빛 한번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병들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거리에서 인권을 지키려고 곡기를 끊고 싸우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를 파괴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 뭐 이명박 정부뿐이었겠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중에 노동자 편에 들었던 정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게 노동 3권이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고 얘기한다면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헌법을 앞장서서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볼 때 다 위헌이거든요. 헌법을 다 부정하고 짓밟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받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말 소중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 법원이 4년여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을 했죠. 법원은 정부가 피해 노조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부의 노조 파괴와 관련해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월 8일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4년 정도 걸려서 나왔던 판결이에요. 지난 2018년 6월 달에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 공작에 책임을 물으면서 모두 2억 6,6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언제? 4년 전에 2018년도에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내부감찰 결과 국정원이 KT노조와 서울 지하철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죠.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과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재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는 노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소멸이 끝났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이 정부 측 주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재판에서 당연히 정부가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력화했다라고 고발을 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국정원의 행태였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국가의 주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민주노총 무력화 계획을 세운 뒤에 하부조직 탈퇴 유도, 선거나 총회 결의 과정 개입, 노조활동 사찰하거나 방해, 신규 노조 설립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발이 됐죠. 그리고 전교조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국가가 보수단체에 2억 원 정도의 금전적 대가를 주면서 전교조 비난 집회 개최를 교사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노조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민주노총 가입 관련 총회 결의 과정에 개입하고 주요 간부를 징계해서 손배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당연히 크겠죠. 저도 기분이 근데 이런 걸로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자행돼 왔는데 단 한 번도 단죄받지 못했다는 거죠.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을 출발로 이런 관행들이 정말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만의 마음들은
아니겠죠. 노조를 대리한 하태승 변호사는요,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 공작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 사건의 진실과 국가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판결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주듯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문제 대응의 시사점이 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위라고 하는데요. 1기가 끝났고 이제 2기 진실화해위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일날 12월 8일날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서 사찰이나 탈퇴 종용, 불법 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 처리, 해직 등의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89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전교조 가입한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이 탈퇴 공작 때문에 대부분 다 그 탈퇴를 하시고 한 분이 남았다가 해직을 당하셨고, 이분이 제가 1학년 2학기 때 교문에서 등교할 때 이 유인물을 직접 나눠주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1980년도에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무려 11개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부인 거예요. 11개의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했다라고 했던 이 진정에 대해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뭐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지만 당시는 안기부였잖아요. 이 안기부를 비롯해서 이 안기부의 총괄 기획하에 문교부, 지금은 교육부로 바뀌었죠. 법무부, 그리고 보안사령부, 요거는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전교조를 탄압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전교조는 바로 성명을 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 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 치유 역시 빨라질 것이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있었다면 중하게 죄를 물어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들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인데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뭐 10대 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해마다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경향신문에서는요, 공동으로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디딤돌 판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판결들을 10가지씩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먼저 디딤돌 판결로 이 만장일치로 뽑혔던 건 뭐냐면, 지난 1월 달에 이 대법원 1부였는데요.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김선수 대법관은 사실 대법관 되기 전부터 이 노동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분으로 또 유명하셨던 분이었죠. 그 대전방송에서 파견 노동자로 4년간 일했던 노동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냈던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심이니까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하급법원에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선 아니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디딤돌 판결로 뽑았습니다. 선정위에서는요, 불법 파견 시 사용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우회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구호 발령과 이에 기초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소식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판결도 디딤돌 판결에 선정이 됐고요. 성 정체성을 밝혔다가 성소수자이셨나 봐요.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말레이시아 그 시민이 있었는데 이 말레이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꼽혔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난민의 인정 사유로 본 우리나라에서는 첫 판결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성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디딤돌 판결로 꼽혔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군대 갔던 사람에게 모든 이 성관계를 다 금지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휴가를 나왔고 뭐를 했고 뭐 등등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동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는 거고요. 이것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본 2008년도 이 대법원 판례를 14년 만에 변경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일단 디딤돌 판결로 꼽혔고요. 그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두 건이 공동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는 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이 판결. 와,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하죠.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조차 굉장한 이 공포와 그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 진술을 해서 틀었던 것이 지금까지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은 법정에 다시 불려 나와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비판이 당연히 들겠죠. 이 판결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면서 휴일 근무를 거부했던 노동자를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이건 역시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심리에 착수한 지 무려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의 결론이었네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그러니까 현재 고용 허가제는 고용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정말 고약한 이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사용자도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동을 제한한 고용 허가제가 합헌이다 라고 판단했던 헌재 결정도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동 1위와 그리고 2위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네요. 이 걸림돌들이.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고요. 버스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대법원 판단도 걸림돌 판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10가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링크를 같이 걸어 두잖아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향신문에서는 민병과 함께 이 10가지 각각의 10가지 판결들에 대해서 토론회도 곧 개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검사 방에서 김웅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고발사주 기억나시죠? 이 김웅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요. 검찰과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일 때 같이 짜고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서 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근데 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가장 강력한 증거, 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이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들은 공소권, 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파도 정말 추악한 이 면모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훈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조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녹화 등이 불가능한 곳이라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관계로 판단했던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죠. 그런데 지난 5일날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사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면서 수사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희동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한 달 전인 8월 29일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에 자리에 배석한 공공수사 일부 소속 수사관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김 의원 불기소 처분 논리를 뒷받침한 이 수사 보고서에는 이 부장 검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이 수사관의 날인은 있었지만 정식 조서가 아니어서 진술 당사자인 수사관의 날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장검사의 방이었던 만큼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불기소를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사보고서가 짜맞춰졌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영상 녹화 장비 등이 있는 조사실이 아닌 부장 방에서 면담을 해서 보고서로 남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도 부장 승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절차상 면담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 임의로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린내가 폴폴 나고 있습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인데 기후위기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지난달 11월 달에 그 이집트의 해안 도시 샤름 엘 셰이크라는 해안 도시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게 27차인데요. 줄여서 COP27이라고 불렀습니다. COP27. 이게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UN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모인 굉장히 큰 국제 회의잖아요. 이 회의에 취재하러 갔던 한겨레 기자가 쓴 취재 후기 같은 내용이에요. 지난달 이집트 해안 도시 샤름 엘 셰이크 취재를 다녀왔다. 11월이지만 이곳은 살갗이 탈 정도로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무려 198개국이 무릎을 맞대고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협상과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글로벌 핫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총회 현장에서 한 가지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감을 좀처럼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 규모 세계 10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3만 5천 달러의 고소득 국가인데다 주요 20개국, 즉 G20이라고 부르죠. 이 주요 20개국에 속하는 등 주요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의 이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요 세계 10위였대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이 네 나라를 다 합친 것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좀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5위에 오르는 그런 탄소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런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디에? 국내에서 우리도 잘 모르고 국제적으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으로 능력도 되고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 총회의 핵심 이슈는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 의제였대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수석 대표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규 재원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어떤 기여를 할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누가 들어보더라도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으로 어떤 고민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지원할 능력과 탄소 배출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의지도 읽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라고 이 한겨레 신문에 김규남 기후변화팀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검색어 순위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로 했던 게 바로 올해 한 해 동안 기후위기였대요.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선정했던 그 5가지 뉴스에는 속하지 못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 안팎으로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들은, 그리고 걱정들과 고민들은 굉장히 높은데 정부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만큼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 응당한 이 책임과 의무에는 전혀 고민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책을 담은, 그리고 지적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좀 추워진대요. 그리고 12월이니까 겨울로 이미 들어섰으니까 또 날씨가 추워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12월도 이제 한 15일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네, 2022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알찬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